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그래도 2200포인트를 지켜주고 또 장 막판에 반등이 나오면서 그나마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도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면서 코스피가 무려 2.45%,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바이오 종목인 두 종목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모든 종목의 파란불과 함께 대형주들도 3% 이상의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종목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참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그래도 하락장에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기관이 오늘은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보름 내내 순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기관도 미약하지만 순매수가 들어왔고, 현대차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와 함께 다시 한번 17만원대까지 단기간 내에 상당히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KTNG, 카카오뱅크, 삼성바이오로직스, 웬일로 카카오뱅크하고 SK하이닉스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역시나 인버스 쪽에 많이 베팅을 했고 개별 종목으로는 SM, SK텔레콤, LIG넥스원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네요.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지수가 그래도 오전장에는 상승 흐름으로 출발했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고 S&P 500의 0.2%, 나스닥은 그래도 소폭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0.4%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현재 1.9%, 대만이 2%, 그리고 상해지수도 0.7%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국내 증시도 오전장에는 조금은 버티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장중 10시쯤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크게 무너짐에 따라서 같이 그 시점을 하여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 반대 매매에 의한 매물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별다른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오전장 말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보다도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또 러시아 리스크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금융주하고 은행주들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반기에도 기업의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달성했다, 충분히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채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런 부분을 보면 당연히 금융주들 적어도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한지주의 흐름을 보면 3거래일 동안 거의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KB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울러서 지난 6월 달부터 시장이 부정적일 때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었던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도 보면 최근에 흐름이 완전히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직전 저점을 이탈했어요. 또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 LG에너지솔루션도 보면 두 번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조금은 의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굉장히 왜곡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평선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을 보고 또 지금의 시장이 부합한 업종을 봤을 때 모든 종목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시장이 부합한 업종이든 뭐든 상관없이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구분 없이 투매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녹록지 않고 또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삼성전자는 무려 52,800원까지 자칫하다가는 5만원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5만원 해봤자 5%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대형주가 4%, 5%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많게는 10%까지도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기는 사이클이 있고 분명 이 저점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정말 버티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났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좌를 확인하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것들이 촉발된 재료가 바로 연준의 긴축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화폐 가치도 급락을 했고 또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영국도 구제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를 넘어서 지난 2008년하고 97년 IMF처럼 지금의 주가 흐름은 금융위기 사태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이런 위기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정말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이 아닌 실제로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 혹은 유럽 내 많은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정말로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게 미국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물가 상승을 잡으려다 초과삼간을 태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환율을 보니까 자 현재 1437원까지 올라가면서 직전 2008년이었었죠. 그때가 1550원 정도? 정말 그 위치까지 터치할 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물론 미국은 버틸 체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심지어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선진국까지도 정말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물가만 잡으려고 연준에서 강한 금리 인상 정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생기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패권 국가로서 지금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합리적 의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뭐가 됐던 간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강달러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실제로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금융위기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 만큼 적당한 선에서 유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또 실제로 여러 국가들이 금융위기 사태로 번진다면 분명히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빈번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어쩌면 연말쯤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시점으로서 11월 초에 발표되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때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CPI 외에도 그 시점이나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또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과에 따라 또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7월달하고 8월달 그때 전달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을 보면 거의 0%, 0.1%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8.5%가 나왔죠. 그럼 1년 뒤에는 지금 이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단순히 0%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8.5%의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1년 뒤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승폭 자체가 0%로 유지가 된다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는 1년 뒤에는 0%가 될 것이고 만약에 0.1%로 유지가 된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주거비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외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원자재 가격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저는 정말 적어도 지금 3분기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구간만 잘 버텨낸다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괴롭겠지만 이제 3분기도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또 본격적인 물가 상승이 나왔었던 11월 그 시점을 한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코스피의 연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12평선이었죠. 이 남색 선 여기를 지난 20년 동안에 잘 지켜왔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250포인트 그 라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주식은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250포인트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보면 밑에 꼬리를 보세요. 12평선을 다 깨고 내려갔던 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때도 있었고 이때.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평선 상단에서는
주가의 흐름이 지켜졌었다. 그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고 내려갔고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2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는 경기 침체가 오던 또 정말로 금융위기가 오던 그런 것들을 다 떠나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적정 수준 이하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 조금 더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 단기간에는 그런 것을 가늠해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의 손실 금액이라든지 또 주가의 움직임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확인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언제쯤에 경제 지표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조금은 거시적인 흐름에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